일단 성인 간호는 우리가 성인이 어른이 걸릴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환의 종류나 그리고 또 이 질환의 간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우선 질병 생겨서니까 아픈 게 가장 증상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가 동통의 종류라는 게 문제에서 언급이 됐어요. 그럼 이 동통의 종류는 시험 문제에서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 정의를 말하면서 이 통증이 무슨 통증이냐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에 보시면 표재성 통증은 키워드가 어떤 말이 들어갈 거냐면 자극이 있는 부분에 국소적으로, 여러분 국소적이라는 게 어떤 거야? 그 부분에만 생기는 거를 국소적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표재성은 이름에서 뭐가 느껴진다? 표피에 있는 통증이란 소리가 되겠죠. 표피에 있는 통증. 그래서 표피에 있는 표면에 있는 통증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럼 가시에 찔리면 깊이 가시가 막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요 표면에 찔려서 파파파파 이런 게 표재성이에요. 예를 들어 또 뭐 뜨거운 물에 정수기 커피 타다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웠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까지 뭐 2도, 3도 화상을 입은 게 아니고 표면에만 빨갛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 끄덕끄덕끄덕끄덕 여기 이 부분만 아픈 거 있죠. 그런 통증을 뭐라고 한다? 표재성 통증이에요. 그래서 가시에 찔린 거를 떠올리세요. 아니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인 거, 이 정도를 떠올려 주시면 표재성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의 표재성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표재성은 그 표면에 있는 통증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온 막 근육이 근육통이 심해요. 그래서 온 그냥 목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리고 또는 관절염이 있어서 온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요. 자, 그러면 이때 환자가 온몸에 근육통이 있을 때 의사가 물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느 부분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다리가 그냥 콕콕 쑤시듯이 아플 때 어느 부위라고 딱 말할 수가 없잖아. 표재성 같은 경우는 여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육이 몸살 감기처럼 근육통이 아플 때는 모르겠어요. 등짝이 다 아파요. 이렇게 되지. 등짝 어디가 아프다고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그럼 이때 온 그냥 꼭 쑤시면서 아픈데 어디가 정확하게 아파요 하면 부위를 말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가 아픈 거냐면 첫 번째 2번에 보면 근육, 그다음에 관절, 신경,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이런 부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넓게 아프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끝에 위치 파악이 곤란하다. 집어서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 근육, 관절, 신경 31페이지입니다. 근육, 관절, 신경 요런 데가 아픈 게 무슨 통증이라고 한다? 신부성이라고 한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3번은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위가 너무 쓰리고 막 너무 아파요. 그럼 위가 아프면 어디가 아파요 했을 때 위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말할 수 있죠. 이런 통증은 장기가 아픈 통증은 뭐라고 한다? 내장성 통증이에요. 그러면 얘는 별로 안 물어볼 것 같아. 장기가 아픈 거야, 장기가. 내장성 통증.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족보처럼 많이 물었던 건 4번이죠. 환상지통이에요. 이때 지자는 빼도 돼요.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환상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분이 있다면 남편분이 여러분 환상적으로 여러분 멋진 사람이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연예인 떠올려 뭐 김부장에 있는 소지섭을 떠올리든 누구를 떠올렸어 떠올렸지만 그건 여러분 내 남편이 될 수 없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 환상을 갚지마 하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상통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냐면 절단된 사지 다리가 들어갈 거야. 잘린 포다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목을 잘라냈는데, 무릎 밑으로 잘라냈는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는 무슨 통증인가? 발목을 잘라서 없는데, 발가락이 아플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꾀병은 아니에요. 우리뇌는 아직까지 있다고 인지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절단된 사지, 이런 게 나오면 무슨 통증이다? 환상통이에요. 진짜 빼도 되고, 환상통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TV 동물농장 같은 데 보면 희귀 동물이나 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우연히 내가 집에 키우고 있다가도 동물원에서 키우다가도 어떻게 하죠? 멀리 내보내죠. 그러니까 멀리 숲에 풀어주죠. 이걸 뭐라 그래? 감사합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감사는 멀리 흩뜨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감사통은요. 다른 이름으로 영관통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름으로도 아셔야 돼요. 감사통 또는 연관통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야? 얘를 물을 거니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말은 어떤 거예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하도록 끼워져 있는 부분이 뭐라고 한다? 추간판인데 그게 중간에 끼어 있어야 척추뼈와 척추뼈가 서로 닿지 않지. 그래 안 아프지. 근데 그 추간판이 요 사이에 예쁘게 샌드위치처럼 잘 끼워져 있어야 되는데 삐죽히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나와버리면 뼈끼리 움직일 때 쓸린다고 해야 되나? 부딪히겠지. 그럼 너무 아파. 그러면 이때 허리 쪽에 있는 추간판이 빠졌다면 당연히 허리만 아파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가 아프다? 장단지가 아프다든지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아프다든지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까지 아픈 거. 그래서 이거의 키워드는요.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 멀리 떨어진 다른 부분에서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이 있는 사람이 허리만 아파야 되는데 다리까지 뻗치면서 아픈 거, 멀리 떨어져서까지 아픈 거. 이런 통증을 방사통 또는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6번은 참고로만 하시는데 시상통은 어떤 거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뇌졸중이 와서요. 내가 오른쪽 뇌 쪽에 출혈이 생겼어.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 아닌 반대쪽에서 약간 여기 왜 이렇게 막 피부가 이상하지? 왜 이렇게 저리가 아프지? 반대쪽에서? 아니면 왜 이렇게 피부에 뭔가 이렇게 뭐 벌레가 기어가는 이상한 느낌이 있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뇌졸중을 앓고 나서 반대쪽에서 감각이 이상하고 아픈 거? 그러니까 이거의 키워드는 뇌졸중이 나올 거야. 뇌졸중을 앓았는데 반대쪽에서 아픈 거. 그런 통증을 뭐라고 한다? 시상통이라고 해요. 그 말이고 그 다음 7번은 외우지 않아도 암성 통증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 거다? 암환자. 암환자가 아파하는 거는 암성 통증이라고 하죠. 그 말입니다. 여기서 저라면 피부 표면이 아픈 거, 그 부분이 아픈 거, 극표재성 통증, 그 다음에 근육, 관절, 신경이 아픈 거, 신부성 통증, 절단된 사지, 환상통,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까지 아픔을 느끼는 거는 방사통, 네 가지 기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환은 어쨌든 간에 아프면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쉬는 거를 안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있는 거는 절대 안정이에요. 그럼 절대 안정은 여러분 제가 안 적었어요. 뭘 안 적었냐면 식사, 돌아눕기, 이 닦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셀프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제가 너무 당연해서 안 적었어요. 식사, X 혼자서 식사하는 거 안 돼요. 돌아눕기, 이 닦기 안 돼요. 그럼 말하는 거는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여간하면 제한하는 겁니다. 인문계도 제한해요. 말하는 것도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거가 절대 안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자, 어떤 사람이 심근경색증이에요. 그럼 그 환자 뭐 해야 돼요? 활동을 시켜야 돼요. 절대 안정이에요. 절대 안정.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대 안정하면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협심증, 통풍 있을 때 협심증도 절대 안정이에요. 또 어떤 경우냐면, 자, 이 경우는요, 내가 눈에 야구공을 맞아서 심한 화박상을 입었어요. 안구에 심한 화박상을 입었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절대 안정이에요. 눈에 뭔가를 세게 맞았을 때는 눈에 불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정이에요. 나중에 문제할 때 나올 거예요. 안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때도 뭐다? 절대 안정이에요. 자, 제가 하나 더 한다면 고혈압도 절대 안정이에요. OX. X지. 고혈압은 절대 안정이 아니라 운동해야 돼. 유산소 운동도 하고 운동이 고혈압은 절대 안정이 아니라는 거 보고 조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은 다른 이름으로 골관절염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때 퇴행성 관절염은 이거는 왜 아픈 거예요? 퇴행이 뭔데요? 많이 써서 아픈 거예요. 왜 많이 써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많이 썼으니까 관절이 아픈 거예요. 그걸 골관절염인데, 그러면 이거는 관절을 많이 써서 아픈 거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아파. 그렇잖아요. 많이 써서 아픈 거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아프겠지.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일 때는 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걸 하면 안 돼.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물었을 때 이게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볼 거라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쓰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계단 오르내리기 일반적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안 돼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쭈그려 앉는 거 이거 하체 운동할 때도 좋지만 이거 스쿼트처럼 쭈그리고 앉는 거 좋지만 관절염 있는 환자는 하지 마. 많이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장거리 걷는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등산하는 거 좋다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관절을 많이 써야 되겠죠? 안 좋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자, 관절염이니까 뭔가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럼 이때 관절염이 있을 때 통증은 무슨 통증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근육, 관절, 신경. 심보성 통증이라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이 너무 쑤시고 아파. 그럼 이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본간호에서 연료법도 있고 냉요법도 있어요. 그럼 이때 아파할 때는 따뜻한 거 되는 거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 돼요. 따뜻한 거 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 중에서 있잖아. 뜨거운 것도 있잖아요. 뜨끈뜨끈뜨끈한 거 도움 돼요. 그 다음에 뜨거운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 중에는 쿨, 핫, 그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온도 되고 냉도 돼요. 그 말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 시험을 쓰라고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관절염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도움돼요. 좀 주물러 주는 거 도움되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길까? 나이 드시면 무릎이에요. 그 무릎인데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되면 살이 이 중부지방으로 찌잖아요. 위쪽으로 찌잖아. 그러니까 위쪽으로 쪄서 위에는 상체가 비만인데 하체는 또 어때? 얇아. 그럼 이때 위에 체중을 무릎이 버티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말이고. 그리고 관절염은 관절을 많이 구부리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본 간호할 때 운동 중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이런 운동이 뭐였어요? 등장성 운동인데 이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안 좋아. 그럼 이왕이면 쫙 뻗어주는 게 더 좋아. 구부리는 거. 그치? 그럼 이렇게 뻗어주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영이에요. 그래서 관절염 환자 하면은 족보처럼 많이 물었어요. 수영 이거.
관절염 하면은 무슨 운동이다? 수영. 혹시 보기에서 수중 운동이라고 해도 맞는 말. 수영이 가장 적합하다. 그 말입니다. 보고, 자, 이거와 함께 여러분, 뭐를 같이 비교하자? 골다공증 비교합시다. 골다공증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골다공증은 어디서 가장 많이 오냐면 1번에 여자, 남자 중에 누가 더 잘생긴다? 여자. 이유가 폐경되면서 잘생기고 그리고 또 폐경됐다는 말은 어떤 호르몬?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얘가 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폐경, 여성 또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었을 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폐경이 되면 온 뼈마디가 쑤시고 막 아파하는 거 있죠. 얘랑 또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때 골다공증은 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뼈하고 상관이 있는 게 2번에 보면 뭐가 있다? 칼슘을 먹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서 생긴 거라면 이 아픈 게 너무너무 심하고 힘들다면 여성 호르몬이 넣어주는 수밖에 없겠죠. 없으니까. 그래서 2번에 보면 에스트로겐을 투여한다. 이 말이 1번에 결핍으로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너무 일찍 생기고 심해지니까 에스트로겐을 일부러 투여하는 거죠. 그 말이고 3번째 관절염은 여러분 무슨 운동이었어? 수영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면 골다공증은 어떤 운동이다? 걷기예요. 골다공증 하면 무슨 운동이다? 걷기가 좋아요. 걷기가 좋다는 거.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4번에 자, 뼈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비타민 중에서 뭐가 있다? 비타민 D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필요하고 그리고 또 뼈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뼈 칼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칼시토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뼈하고 관련이 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뼈하고 관련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뼈하고 관련 있는 거 지금 전해질 중에서는 칼슘 상관 있었다 그랬죠. 칼슘.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D. 아니야. 비타민 D죠. 비타민 D. 그 다음에 또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 그죠? 칼시토닌. 그리고 또 인, 이런 것도 관련 있어. 칼슘하고 또 친구가 인이니까 인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뼈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것들 기억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일 때는요. 술, 담배 안 좋아요. 특히 술, 담배가 뼈를 약하게 만들어. 뼈를 약하게 만드니까 안 좋다는 거 보십니다. 금주, 금연입니다.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 문제 단답형으로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골절이 뭐냐? 단답형으로 만약에 묻는다면 무슨 골절이다? 골관절 골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고관절이 요 위에 그림에서 보세요. 광골을 구성하는 뼈 할 때 힙을 이루는 뼈가 뭐가 있어요? 여기 넉넉한 장골, 그 다음에 엉덩방아 안쪽으로 흐르는 뼈, 장파골, 요 앞에 있는 뼈가 둥그러 치골 있죠? 그럼 그게 엉덩이를 이루는 골반을 이루는 뼈인데 이 허벅지,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관절 그 부분이 어떻게 됐다? 부러진 거예요. 그 부분이 금이 간 거. 요 위에 부분이 금이 간, 여기에 금이 간, 요 부분이. 그래서 그 엉덩방아 찍다가 노인분들이 잘생겨. 이 골절을 뭐라고 한다? 고관절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고관절 골절은 부목을 대어준다면 무슨 부목을 대야 될까요? 응급간호에서 전신부목이에요. 고관절 골절하면 여러분 무슨 부목이다? 전신부목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수근관 증후군은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손이야. 그럼 그는 어딜까? 수근하면 어디냐면 손목이에요. 수근하면 손목이에요. 그러면 족근하면 어딜까요?
발목인 거고요.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쪽을 말해. 그래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손목불 증후군. 그 말보다는 세 번째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수근관 증후군은 왜 생기는 겁니까? 한다면 자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손목 쪽으로 보면 뭐가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이 신경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르는 쪽에 신경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목수일을 했어.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망치로 빵빵빵빵 하니까 손목을 계속 쓰죠. 요리하시는 분들 큰 들고 계속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손목 쪽이 계속 꺾인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드라이기 생각해 볼까? 드라이기 여러분 그냥 자꾸 펴주지 않으면 쓰고 안 펴주면 줄이 어떻게 돼? 꼬이지. 우리 옛날에 유선전화기 생각해요. 줄이 꼬이지. 그럼 이렇게 줄이 꼬여서 꺾이면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꺾인 거야. 그럼 여기 꺾이면 요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의 이름이 뭐냐면 1번에 정중신경이라고 적혀 있죠. 그 신경이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른다고. 그 신경이 계속 까닥까닥 움직이면서 거기가 꺾여버렸어. 그래서 그쪽이 눌리다 보니까 여기 손가락 쪽하고 손바닥 쪽이 쩌릿하게 저린 거예요. 특히 손가락으로 친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지나가니까 첫 번째 요 부분이 생기니까 요 부분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쪽 요 부분이 굉장히 터는 듯하게 아픈 통증 그거를 뭐라고 한다?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수근관 증후군은 어떤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가 한다면 이쪽에 지나가는 신경이 뭐라고요? 정중신경 그거 하나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 이쪽이 엄지손가락 쪽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어디가 특히 잘 쓰는 게 힘들다?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게 너무 아파요.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럼 요게 아픈 게 수근관 증후군인데 환자가 정형외과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다가 꺾이면 갑자기 아파요.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때 이 사람에게 검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켜볼게. 하나는 첫 번째가 어떤 걸 시켜보냐면 여기 그림에서도 있죠. 그림에서도 보면 요거야.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손등끼리 어떻게 본다? 요렇게 보는 거지. 그럼 요렇게 해서 있어 봤을 때 생각해봐요. 요렇게 있으면 손목이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손목이 꺾이잖아. 안 그래도 꺾여서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억지로 꺾어버리면 못해요. 아파서. 못하겠어. 이렇게 된다고. 이 검사를 했는데 환자가 아파한다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요. 이 검사를 뭐라고 한다? 중요하죠. 팔렌 검사라고 해요. 팔렌 검사. 그래서 팔렌 검사는 이렇게 손등끼리 맞대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말로 풀어 있었을 때 손등을 서로 맞대면서 하는 이 검사를 뭐라고 한다? 팔렌 검사. 그 또는 이 검사를 그림으로 만약에 시험장에 그림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림으로 요 모습을 해가지고 이 검사를 뭐라고 하냐면 팔렌 검사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검사가 있냐면 티넬 검사라고도 있어요. 그럼 티넬 검사는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두 번째 그림인데 자 내가 볼펜 같은 거나 얇은 핀 같은 거 막대기로요. 엄지손가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아프다면서 금방 정중신경이 아프다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부분을 세게 안 놔도 펴볼게요. 이렇게 자극을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 준다고 아프지 않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도 그 신경이 찌릿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쪽에다가 꼭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 검사를 뭐라고 한다? 티넬 검사 이렇게 말한다고요. 결론 수근관 증후군은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팔렌 검사와 그 다음에
티넬 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그런 뜻이고요.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수술하자. 수술합니다. 왜? 여기 꺾여서 전기줄이 꼬여 있는 것처럼 꺾였으니까 좀 펴줘야 되지 않을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수술을 했어요. 그럼 수술을 하면 간호에서 보세요. 수술한 부위에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뭐를 할까? 혈액순환 봐야 되겠죠. 혈액순환 보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우리는 수술하고 나면 그쪽이 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 맞죠? 쉬어줘야 돼. 그렇다면 관절부는 어디에 문제야? 손목이 문제잖아. 손목 때문에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게 아픈 거니까. 그러면 내가 씌워줘야 될 부분은 어디를 씌워줘야 된다? 손목을 씌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손목은 안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엄지손가락도 씌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은 손목 때문에 아픈 거지 엄지손가락의 문제는 아니니까 엄지손가락은 수술 끝나고도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줘 봐야 돼. 그래서 수술 직후부터 손가락 운동을 해야 돼요. 어디만 씌워줄까요? 손목만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목 같은 걸 해서 손목을 씌워줘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손가락을 씌워줘야 된다? X예요. 아셨죠? 손가락은 운동하고 손목을 안정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외우지 않아도 어떤 거 좀 차갑게 얼얼하게 만들어 볼까? 레이저경 이런 거 들어가겠고 그 다음 여러분 손목은 당분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손목은 안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손목을 쓰는 게 되니까 얼마 동안은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수근관 증후군이 여러분 어떤 신경이 밀려서 그렇다? 정중신경이 밀려서 그렇다. 알아보는 검사는 두 가지가 있다. 할렌 검사, 티넬 검사 두 가지가 있다. 수술을 해볼게요. 수술한 다음에 어디는 쉬어야 돼? 손목은 쉬지만 엄지손가락이나 이런 운동은 계속 하라. 그리고 손목을 쉬어야 되니까 무거운 거 든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라 하는 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상과가 뭔데요? 상과가 과일 중에서 큰 과일이라고 상과가 아니고 상과가 뭘까요? 우리가 팔꿈치 쪽에 여기 만져지지.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과라고 그래. 이 부분에 이 명칭을 상과라고 하는데 이게 바깥쪽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 외측 상과. 안쪽에 여기 만져지죠? 여러분 저런 이렇게 안쪽에 뼈 만져지지 않아? 요거 만져지는 건 뭐다? 안쪽이죠? 내측 상과 그쪽에 염증이 생긴 거야. 그럼 이때 안쪽에 염증이 생기면 안쪽 상과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는 뭐라고 한다? 팔꿈치 내측 상과염. 그 다음에 팔꿈치 바깥쪽 여기 바깥쪽 만져지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때 팔꿈치 내측 상과염과 외측 상과염을 두 가지를 선을 그으라고 비워놨었어요. 제가. 그럼 이게 뭐냐면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처음에 어떤 환자가 와봤냐면 발견됐을 때 골프를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골프를 하는 사람이. 그럼 골프를 하는 사람은 이게 좀 골프를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쪽을 여기를 많이 쓴대요. 많이 써서 무리가 가서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떤 환자가 골프 선수가 여기 안쪽이 너무 아파요 하고 왔어. 그 염증을 팔꿈치 내측 상과염 일명 골프 선수들한테 많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한다? 골프 엘보우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바깥쪽이야. 그럼 바깥쪽에 상과염이 잘 생기는 사람은 좀 팔을 크게 휘저을 때 크게 쓸 때 어떤 선수가 처음으로 이 질병을 일었을 때 내원을 했냐면
테니스 선수가 온 거야. 그래서 테니스 선수가 바깥쪽이란 환자 쪽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모습에서 바깥쪽 맞죠? 이쪽에 염증이 생겨서 왔는데 그 염증을 팔꿈치 외측 상과염인데 어떤 사람한테 많아서 일명 다른 말로 테니스 엘보우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하시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거 정도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통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입니다. 지금 성인간호 파트 정리는 뭐 근골격계 정리 따로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질환별로 그냥 랜덤으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갑상선입니다. 물론 여러 호르몬의 장애가 다 중요하지만 갑상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환도. 그럼 이때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인체 구조로 갔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내 몸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일명 내 몸의 보일러를 가동시켜주는 메인 호르몬. 그곳이 그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하이록신이죠. 그죠? 하이록신. 그래서 갑상선에서 분비된다 이런 말하면 하이록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사이드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칼슘, 뼈하고 상관 있는 거 칼시토닌. 그렇죠? 칼시토닌. 이 두 가지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말한다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타이록신이에요. 이 타이록신이 어떤 거와 관련이 있다? 보일러 돌려주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갑상선의 기능이 너무 업돼서 타이록신이 너무 많이 그럼 그런 질환을 뭐라고 하죠? 항진증 또는 일명 다른 이름으로 또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레이브스병 또는 바제도시병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갑상샘 항진증은 증상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증상 간혹 물어볼 수 있어요. 항진증이 저하증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물어보니까. 그럼 이때 갑상선 항진의 증상은 여러분 생각해봐. 이 호르몬은 내 몸의 보일러를 가동시킬 거야. 그럼 내 몸의 보일러를 막 가동을 시키니까 심장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막 벌렁벌렁 뛰어 가슴이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심계항진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를 좀 적게 떼도 되는데 너무 과하게 떼니까 더워요 안 더워요? 더워 죽겠어요. 한겨울에도 그냥 메리아스 입어야 돼. 더워서요. 그래서 땀이 무지 많이 나고요.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더위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더워한다 하면 뭐다? 찐이에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때 보일러를 막 뗄 때 심장도 보일러 떼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심장도 어떡하 많이 뛰겠지. 그럼 심장이 뛰는 걸 우리는 뭐라고요? 맥박. 근데 그게 많이 뛰니까 맥박수가 100번 넘겠지. 그게 뭐예요? 빈맥이 되겠죠. 빈맥이 나타날 거야.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업됐으니까 갑상선의 사이즈도 커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갑상선 증대라는 말이 사이즈가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일러를 막 돌려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더 많이 몸에 가져가려고 배가 고파. 그래서 식욕은 끝내주게 좋아요. 식욕 증가해요. 식욕은 좋아요. 보일러 떼야 되니까. 뗄감으로 내가 먹어야 되니까, 칼로리를 먹어야 되니까 식욕은 좋아. 그럼 내가 칼로리를 먹었으면 300 중에서 1분은 보일러 떼는데 정상적으로 쓰고 남은 거는 또 내 근육에도 좀 써야지. 그런데 이놈의 갑상선 항진은 어떤 거요? 내 몸에 보일러 떼는데 다 가져가요. 보일러 떼는데. 그럼 내 몸에 보일러 떼는데 얘를 다 가져가니까 밥은 먹기는 많이 먹는데 지지가 않아. 그래서 식욕은 증가하는데 체중은 어때요? 빠져요.
체중은 빠져요. 그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철없는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에요. 식욕은 증가하는데 체중은 빠져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손끝이나 특히 눈꺼풀 있죠. 그리고 또는 혀, 이런 데가 미세하게 자기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떨려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손끝이나 눈꺼풀이나 혀 등이 떨려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상선 항진이 되면 안구가 여러분 안구라는 게 요 눈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안구 그게 바깥으로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껍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처럼 눈이 좀 튀어나와요. 그럼 심한 사람은 어떠냐면 이 눈꺼풀이 안 닫혀요. 심한 사람.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옛날에 봤는데 눈은 본인은 감고 싶은데 안 감겨. 그래서 이게 감겨야 되는데 우리 애기들 배가 볼록한 애기들 봐봐. 그렇지 배가 볼록 났어. 그럼 옷이 안 눕히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눈꺼풀이 안 닫혀요. 그 정도로 튀어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구가 세 번째 줄에 보면 돌출돼요. 안구가 돌출돼요. 그리고 이때 여성이라면 갑상선은 내분비 호르몬이잖아. 그러면 우선은 여자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생리가 불규칙해요. 이건 갑상선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월경은 불순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보일러를 막대니까 질문합니다. 변비가 주로 생길까? 장운동이 막 돌아가니까 설사가 생길까? 장운동이 원활하게 너무 많이 되면 설사잖아요. 그래서 변비보다는 뭐다? 설사를 해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갑상샘 항진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있었던 분은 한번 떠올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왜 이렇게 짜증이 확 나지? 갑자기 공부하다가도 짜증이 확 나고 제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확 나고 뭔가 짜증이 갑자기 확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몰라 짜증 확 나. 이런 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은 예민하다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이 질환을 이해를 못하면 친구들한테 따당해요. 친구들이 멀리해. 나중에는 쟤 왜 저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지금 세 줄에 걸친 내용이 항진증의 증상이에요. 이해는 하셔야지 이 세 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증상을 알았다면 치료를 보자. 치료를 보면 이 사람은 여러분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그럼 내 몸에 보울려 떼는데 에너지 다 써버리니까 내 근육에는 방이 없어. 피곤해. 그럼 피곤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정하고 외우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예민하다 그랬지. 그럼 이 사람 예민한데 자꾸 뭐 언쟁을 하는 얘기는 서로 찬성 반대 얘기하면 안 돼. 너 대통령 누구 뽑을 건데 네 어느 당이 준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방문객도 제한하는 게 좋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방문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에너지가 딸려요, 안 딸려요? 그랬잖아. 내 칼로리 때문에 이게 보일러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열량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좋은 게 뭐예요? 요오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요오드를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목욕 중요한데 왜 목욕은 자주 해야 될까? 아까 증상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땀이 무진양. 너무 땀이 많이 나. 그러면 이때 좀 샤워도 좀 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간호도 땀이 무지 나고 더위에 예민하니까 피부 간호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증상 조절이 안 된다면 환자가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 부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투여할 수 있다?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완화가 안 돼서 갑상선 기능이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면 도둑이 어떡하겠다? 갑상선을 절제할게요.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조절이 컨트롤이 안 되는 항진증이라면 갑상선 절제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험 문제에서 물었죠.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할 때 환자한테 자꾸 말을 시켜봐요.
그럼 갑상선 수술한 환자한테 말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후두 하셨죠? 기강, 호흡기, 인두, 후두. 그럼 이때 후두가 어떤 곳이에요? 활성하는 데잖아요. 근데 이 후두가 연골,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렁뼈 중에서 남자들 요 아담의 사과라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가장 큰 연골을 뭐라고 불렀다? 갑상연골이야. 그럼 이름이 왜 후두에 있는 연골 물렁뼈인데 갑상연골이라고 했을까? 갑상선하고 후두가 밀접하니까. 그럼 내가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다가 또는 갑상선 절제를 하다가 혹시나 후두와 근처에 있으니까 후두 신경을 건드려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이 쉴 수가 있어. 또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후두 신경을 손상했는지 알아보려고 뭐를 한다? 자꾸 말을 시켜봐요. 물론 이때 그냥 쉰 목소리 정도는 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면 꼭 코로나 걸렸을 때 쉰 목소리처럼 이런 소리도 나고 오랫동안 쉰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게 갑상선과 후두 소리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후두 신경을 다쳤을까 봐. 그게 정답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갑상샘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갑상샘 기능이 항진이었을 때 이름을 그레이브스병 또는 바제도시병이라고 했다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파이록신 분비가 거진 안 돼. 그럼 그런 경우는 질병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정리 잘하세요. 그레이브스 바제도시는 항진일 때를 말하는 거고 크레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엄마가 인부가 갑상선 저하증인 갑상선 저하라고 그럼 엄마가 타이록신 분비가 안 돼. 적어. 그러면 당연히 태아한테도 적게 가겠지. 그럼 뱃속의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겠지. 이렇게 태아가 선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크레틴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크레틴증은 태아 염화가 떨어졌을 때, 갓난쟁이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크레틴증이라고 하고 어른인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군요. 그 말을 들었다면 그거는 뭐라고 한다? 점액수종이에요. 어쨌든 크레틴증, 점액수종 이 둘은 뭐와 관련이 있다? 저하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증상은 여러분 황진하고 비교해 볼까? 그럼 이거는 갑상샘 저하는 어떤 상황이에요?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좀 추워지는 겨울이 됐는데 보일러가 좀 틀었는데 고장나서 안 돌아가. 그럼 이때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추워요, 더워요? 추워서 미치는 거예요. 풍미에 예민한 거예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황진은 뭐에 예민하다? 더위에 예민하고 저하증은 추위에 예민해. 보일러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한여름에도 소맥이 붙어야 돼. 소맥이 붙어가야 돼. 황진은 한겨울에도 손선풍기 들고 다녀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추위를 참을 수가 없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황지는 식욕은 끝내주게 좋아. 그런데 내 에너지를 칼로리 다 떼는데 써버리니까 살로 안 가. 그래서 체중은 감소해요. 그런데 저하증은 보일러 별로 안 떼요. 그래서 나는 밥을 입맛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보일러 땐데 다 쓰니까 배가 허기져서 자꾸 일을 하니까 먹고 싶잖아요. 실습할 때는 자꾸 움직이니까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데 저한테는 보일러 안 떼잖아. 밥맛 별로 안 땡겨. 그래서 밥맛 없어서 세 모임만큼 조금 먹었어. 그러면 세 모임만큼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 에너지를 보일러 떼는데 좀 써줘야 되는데 안 뗀다. 그럼 내가 조금밖에 안 먹었지만 그 칼로리가 전부 다 내 체내에
축적되는 거지. 그래서 저하증은 식욕은 없는데 체중이 쪄요. 그래서 저하증에 걸린 청소년이면 갑자기 살이 쪄요. 갑자기 살이 쪄서 눈, 코, 입이 약간 파묻히는 느낌? 처럼 돼서요. 되게 이쁜 얼굴인데 예민한 시기에 때는 자아 정체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쪄요. 반면 성진일 때는 장운동이 보일러를 가동시키니까 변비였어요? 설사였어요? 설사였어. 얘는 뭘로 안 된다니까? 장운동도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때는 장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변비일까요? 설사일까요? 변비야. 그래서 구별되시겠어요? 항진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보일러가 돌아가야 뭐가 순환도 돼서 내 피부나 모든 데가 윤기가 짜르르 흐를 건데 얘는 어때요? 얘는 뭔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나는 저하도 안 돼. 머리카락 푸석푸석한데. 그래서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피부도 윤기가 없이 거칠거칠한 건조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저하증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물을 수 있다? 아동간호에서 물을 수 있어. 왜? 크레틴증. 이게 아동간호의 영아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다음 중 크레틴증의 또는 다음 중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을 찾아라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증상 기억합니다. 그럼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그다음 여러분 피부가 어떻다 그랬어? 건조하다 그랬어. 그럼 피부가 건조하니까 어때야 될까요? 비누는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누 사용을 줄이고 보습을 유지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추워서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변비가 생긴댔어요. 설사했어요. 변비니까 변비를 예방해야 되겠죠. 그럼 변비를 예방하는 거 기본 강의에서 어떤 거 있었어요? 물, 수분 섭취, 또 활동, 운동 같은 거 하고, 또 섬유질, 고섬유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 측정할게요. 왜요? 왜 체중제요? 아까 체중이 증가한 게 있잖아요. 그거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체중이 쪘다는 말은 그러니까 섭취량, 배설량 측정할게. 그리고 부종 관찰할게. 이런 거가 저하증입니다. 증상은 항진증과 저하증을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간호는 저하증보다는 어떤 거를 더 물어볼 거다? 항진증의 증상을 더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것.